4주차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임응영 선생의 그 시우인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같이 봤습니다. 그 전 시간에 주자 주희 선생 주자의 관서유감이라고 하는 시도 봤습니다. 그죠? 관서유감이나 이제 시우인이나 하는 이런 시들은 굉장히 좋은 시입니다. 직접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사실 그 속에 시 속에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시가 한 시가 가지고 있는 에둘러 말하기, 그죠? 풍자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풍자 속에 교훈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시 속에 들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풍자라고 한다면 세상을 비판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제 풍교의 의미가 한시 속에 들어 있다. 그래서 예전 이제 조선 시대에 이 시를 성정론이라고 해서 성품 성자하고 감정 정자 정해서 성정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시를 이제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래서 성정론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 시는 결국 우리 마음 속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오늘 이야기할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든가 이 후대로 오게 되면 이 시가 성정론에서 이제 나아가 가지고 이제 천기론, 즉 이 그 교훈적인 입장에서만 시를 논할 것이 아니라 천기, 즉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따라서 시가 고스란히 이렇게 적히게 되는, 이제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더 애둘러 가기보다는 비판적 글쓰기, 비판적인 시쓰기, 세상을 향해 비판적으로 고스란히 세상의 모습을 담아내기라고 하는 이제 이런 측면으로 이 시의 어떤 시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우인 같은 부분들이라든가 관서유감이라고 하는 이런 시들은 뭐 어찌 보면 이제 뭐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 자연이 지니고 있는 어떤 그 부분들을 우리가 가져오는 경물치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경물치지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성리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양명학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내 자신이 어떤 그 기품 뭐 그런 부분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자신의 관점에서 바른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지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경물이라고 하는 것이 경물 취지가 이제 성리학적인 측면에서는 그 경물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이 물상을 통해서 오롯이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성리학적 관점과 양명학에서의 부분에서는 내가 뭐 어떤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물이 바라보는 사물 속의 어떤 부분들을 캐치해내는, 즉 이제 나의 능력이 굉장히 그 중요시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 양명학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조금 성리학과 양명학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한시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관점에 대한 부분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라고 하는 이제 해석학적인 측면에서의 부분들이 이 한시 속에 담겨 있다. 자, 뭐 그걸 차치하고라도 시우인과 같은 시들은 굉장히 좋잖아요. 시우인이 어떻게 됩니까? 고사문전 우성천,
고사문전 우성춘, 그죠? 옛절문 앞에서 또 봄을 보내는데 고사문전 우성춘한데 자나수 점의빈이라. 남은 꽃잎이 비를 따라서 점의빈 내 몸에 열에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구나. 귀래만수 청향제, 귀래 돌아오는 길에 이 꽃잎에 의해서 청향제 맑은 향기가 남아 있으니, 그죠? 무슨 산풍 원진이니라. 무수히 많은 산벌들이 이 향기를 따라 가지고 쭉 온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이 그 임엉령이 시우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은 뭐였습니까? 내가 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덕성의 향기에 따라서 향기를 흠모해서 그 향기를 흠모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따라서 오는 거죠. 이제 무엇 하러요?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를 통해서 이제 본받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상대를 본받아가는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상대의 어떤 기품을 내가 느끼기 위해서 그 기품을 통해서 상대의 기품을 쫓아가면서 내가 상대와 닮아가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 이 부분들이 다 학이거든요. 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배운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상대의 행동을 통해서 본받아가는 것도 결국 학의 일종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시우인에서 길에만수 청향제 돌아오는 길에 내 그 꽃향기에 의해서 내 몸에 향기가 나는지, 아니면은 내 속에서의 어떤 덕성과 학문적 깊이에 의해서 향기가 나는지, 그죠? 이 부분들이 중의적으로.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시인은 이 두 번째 후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후자를 갖추게 되면 오지 마라, 와라, 제발 내한테 와줘 라고 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쫓아서 따라오게 되는, 나를 추종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것을 에둘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지향, 그리고 이제 덕성의 깊이,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들을 조금 있으면 이제 지금 꽃몽오리가 이렇게 맺혔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제 이것도 활짝 피고, 피면은 다시 이렇게 져야 되는 것이죠. 이제 꽃이 지는 그날이 오면 여러분들이 이 시우인의 이 시를 한번 떠올리면서 꽃비가 내리는 그 나무 아래에서 이 시를 한번 떠올려보는 그런 어떤 낭만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나수 점의이라, 그죠? 길에만수 청향제한데. 자, 그래서 이제 이 꽃비를 맞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속에 길에만수 청향제한데 맑은 향기를 그득하게 지니고 돌아오는 행복한 그런 봄날의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다산정약용.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다산정약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산정약용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 포항이라고 하는 이 지역과 또 직접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1801년 3월 9일 날 이 다산이 이 포항에 유배를 오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장기라고 하는 고을이죠. 장기 고을에 유배를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산 정약용이 장기 고을에 유배를 와서 지냈던 7개월, 그죠? 이 7개월의 어떤 시간들 속에서 시가 180여 수 가량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작이죠. 다작인데 이 다산이 장기에서 느꼈을 그 마음의 어떤 부분들을 따라가는 그런
시간. 사실 이제 이번 올해 제가 이제 그 경북신문에 이 다산 정약용을 지금 이제 연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지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산 정약용과 장기 해서 양곡의 노래라고 하는 이 타이틀로 연재를 시작했고 지금 이제 두 번째 글이 이제 편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두 번째 그 지금 편집에 들어가 있는 다산의 이제 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절량이라고 하는 시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 애절량을 빼놓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애절량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보고 장기에 와서 유배를 와 있었던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포항에서의 시, 장기에서의 시의 아주 작은 일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장기로 유배 오는 과정에서 가족과 헤어지고 친지와 헤어지고 부모의 묘소에서 통곡하는 이제 이 해안에 그 쌓인 다산 정약용을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시간 아마 세 번째 시간까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 시들을 한번 살피면서 다산의 슬픔의 깊이를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설이 이제 굉장히 길었는데요. 어쨌든 이 시가 있으면 시를 여러 번 쓰고, 그죠? 여러 번 읽고, 글쓰기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산의 제자, 그죠? 다산의 제자인 황상이라고 하는 선생이 이 다산에게 글을 배우면서 이 베껴 쓰는 거 있잖아요. 베껴 쓰는 거. 필사라고 하죠. 필사. 손수 이렇게 쓰는 이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글을 배운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필사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놓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아무튼 공부에는 이 필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산 정약용의 애절량과 장기라고 하는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디자인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이제 바꿔봤습니다. 연꽃이 아니라 이제 명고라고 하는 저의 자입니다. 자. 옛 것을 밝혀라라고 이제 서당에서 선생님이 주셨는데 이게 저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는 소천인데 작을 소자 내천 소천입니다. 다산 선생이 이 호가 이 정약용 선생의 호가 다산인 것처럼 이제 저는 소천 작을 소자에 내천자를 씁니다. 자, 여기 애절량과 장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장기에 가면 이렇게 이제 지금 철쭉 꽃이 피었는데 봄이 깊어갈 때, 자, 이렇게 피게 되겠죠. 여기 보면 김남주 시인이 이렇게 그 다산을 노래합니다. 200년 전 그대는 한 왕조의 치욕으로 태어나 조선의 자랑으로 살아 있습니다. 기양살이 18년 혹한 속에서도 그대는 만건의 책탑으로 쌓아놓고 고금 동서를 두루두루 살피셨습니다. 나라 걱정 백성 사랑 때로는 탁한 세상 답답하여 탐진강 강물에 붓대를 휘저었습니다. 애절량이요 애절량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산 다산 정약용 선생을 노래하는 연작시에서 연작 이제 전론에 대하여 뭐라고 하는 제목인 것 같은데요. 그
그래서 이 다산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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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이요 이렇게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절량이요, 애절량이요 하면서 이제 다산에 대해서 다산에 대한 연작시를 이제 남기게 됩니다. 200년 전 그대는 한 왕조의 치욕으로 태어나 조선의 자랑으로 살아 있습니다. 귀양살이 18년 혹한석에서도 그대는 만근의 책 탑으로 쌓아놓고 고금 동서를 두루두루 살피셨습니다. 나라 걱정 백성사랑 때로는 탁한 세상 하 답답하여 탐진강 강물의 붓대를 휘저었습니다. 애절량이요 애절량이요. 자, 애절량이요 애절량이요. 시대의 아픔에 함께 이제 시대의 아픔 그것을 함께 아파하는 그 다산의 마음, 함께 아파하는 그 다산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이 그 절실하게 시를 쓴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 다산의 시를 읽으면 그 현실 그 백성들이 느끼는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느끼는 그 간절함이 이 시 속에 담겨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다산의 시도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도 하고 또 물어가기도 합니다. 이제 답도 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다산의 시를 교재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쓰고자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다산을 가지고 다산의 180여 수 시를 풀어서 아마 12월에 이제 책을 다시 낼까 양곡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그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작은 성취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한번 이제 돌아보시고요. 아마 저는 이제 뭐 떠밀려 가지고라도 뭐 이거 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성과가 12월 달이 되어서 작은 성과들이 하나둘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위덕의 동산에서 이 꽃동산이잖아요. 이 위덕의 동산에서 함께 공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스스로 작은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애절량입니다. 자, 애절량입니다. 요 애절량, 자, 노전 서부 곡성장한대. 자, 노전 갈밭입니다. 그죠? 갈밭. 갈밭의 어린 신부, 어린 안악. 이 곡소리가 긴데, 곡소리가 긴데, 자,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 해도, 해도 조금 거칠지만 오히려 더 낫죠. 그죠? 시 원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문을 해가지고 이 시를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기 원문, 즉, 뭐, 한문이면 한문, 영어면 영어, 원문으로 직접 그 느낌을 이렇게 탁 이렇게 받아가는 것이 굉장히 그 좋다라고 생각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아무튼 이제 이 애절량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여기 애절량. 자, 이 끊을 절자잖아요. 끊다. 끊는 슬픔. 끊은 슬픔. 무엇을 끊은 슬픔이냐면 양물이라고 하죠. 남자의 남성을 끊은 잘라버리는 이제 그런 슬픔이 바로 애절량입니다.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슬픔 이렇게 되겠죠. 자,
요 뒤 뭐 원문보다도 자 요쪽을 쭉 읽어 갈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가 보시죠. 노전마을 어린 아내의 긴 통곡 소리. 자 이거하고 노전 서부 곡성장 한대. 그죠? 노전의 어린 아내 울음소리가 긴데, 자, 이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렇게 한자를 익혀서 이 한시를 직접 한번 스스로 해석해보는 그런 이제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시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자, 노전마을 어린 아내의 긴 통곡 소리. 관청의 문을 향하여 통곡하다 하늘을 보고서 울부짖네. 하늘 보고 울부짖네. 자, 이 연상을 해보십시오. 관청의 문을 향하여 통곡하다가 하늘을 보고 울부짖는구나. 전쟁에 나간 지압이 돌아오지 못할 수는 있어도, 그죠? 남자가 자신의 생식기를 잘랐단 소리 들어보지 못하였네. 시아버지의 3년상 이미 지냈고, 시아버지는 돌아가신 지가 이미 3년이 지났다는 거죠. 아이는 아직 전물도 안 말랐는데, 아직 이제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인데. 그런데 뭡니까? 조자손. 그래서 이 남편이 아들, 이제 시아버지가 손자를 기준으로 할 때 조자손. 그죠? 자, 이 3대의 이름이 군적에 모두 실려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이제 의무가 있다면, 만약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이제 수자리, 즉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시아버지 3년상을 이미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군보에 아직 시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면 시아버지 이 뭐까지 뭡니까? 이 내야 된다는 거죠. 세금을 내든지. 아이는 아직 어린애인데 젖먹인데 도 불구하고 군보에 아이 이름까지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남편 혼자서 아버지의 이제 세금, 또 아이의 세금, 의무까지 다 이 사람들은 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올렸다는 겁니다. 관청을 찾아가 아무리 호소해도 이거는 아니다,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문지기는 호랑이 같고, 이정은 관리는 으르렁대며 마구간에 소마저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 이제 수자리를 하지 않으면 이제 세금을 내야지. 근데 세금 낼 돈이 없잖아요. 한 사람의 세금도 내기가 어려운데 세 사람이 세금까지를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들이 와서 뭡니까? 마구간에 소마저 끌고 가버립니다. 이 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대학의 상아탑이라고 해서 소를 팔아가지고 아들을 대학 보내는 이제 그런 이제 부모의 마음이 바로 이 대학이라고 하는 상아탑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들어 있는 것처럼, 이 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집에 있어서의 가장 그 생산 농사를 지을 부분이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소를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남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오고 분통이 터져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이놈 때문이다. 이놈 때문이다. 즉, 이 자신의 생식기가 없었다면 이 아이를 낳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칼을 갈아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 잠실, 그죠? 잠실로 들어갔는데 자리에 피가 가득하더라. 자식을 낳기에 액을 만났다고 스스로 한탄을 한다. 잠실 음형은 어찌 죄가 있어서이겠는가? 민나라 자식의 거세도 또한 슬픈 일이다. 그죠?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이치는 하늘이 준 것이고, 자, 생생지리
생생 낳고 낳는 이치죠. 우리가 이제 태어나는 이제 모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결국 이제 후손 낳고 낳는 그런 이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이치예요. 이제 어길 수 없는 당연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이 생생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나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늘이 나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이치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준 것이고, 그죠? 그래서 하늘이 준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도로서 본다면, 건도로 본다면 이 아들을 낳게 되고, 건도로 본다면 딸을 낳게 되는 거예요. 뭐 딸, 아들 이렇게 낳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생생질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키워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이치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만든다는 거죠. 무엇이 결국 이 조선의 이 세금 정책이라든가 이 관리들, 부패한 관리들이 이 생생질이 맞아요. 이룰 수 없도록 해준다. 거세한 말과 돼지도 오히려 슬플 텐데 이 말이라든지 돼지라든가 이런 저기 그 이제 생물들도 뭡니까? 이 거세를 시킨다면 슬플 거란 말이죠. 그죠? 슬픈데 하물며 대를 이어갈 백성들은 오죽하겠는가. 그죠? 이 동물들마저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잘못되었을 때는 슬픔이 일어날 텐데, 이 대를 이어갈 백성들은 오죽하겠는가. 부호들은 1년 내내 풍악을 연주하면서 쌀 한 톨, 비단 한 치 바치는 일 없으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생식기를 스스로 거세해 가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부호들은 이 부패한 관리들은 1년 내내 풍악을 연주하면서 쌀 한 톨, 비단 한 치 바치는 일이 없으니, 같은 백성인데도 후박은 이 두터울 후조와 열불 박자잖아요. 이 후박은 어찌 이다지도 다른 것인가. 객창에서 시경의 19편을 거듭거듭 외워보네. 이 19편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자, 이 공자께서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이 가정맹어호라고 하는 이 그 얘기의 글이 이제 있습니다. 이 가정맹어라고 하는 이제 이 고사를 아마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게 이 애절량을 생각하면 늘 이제 이것과 이렇게 서로 이제 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절량을 읽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당궁하에 있는 이 가정맹어라고 하는 이 구절들이 이제 떠오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공자가 태산을 지나는데 한 여인이 무덤 앞에서 이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자가 자로를 시켜가지고 저희 여인에게 가봐라.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자로가 가서 왜 울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난해에는 그죠? 지난해에는 이제 지난해 예전에는 아버님이 이 호랑이에서 물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남편이 그 다음에는 남편이 또 호랑이에게 잡혀서 물려가지고 이제 죽더니 이제 또 아들이 오늘 며칠 전에는 이제는 내 아들이 또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덤 앞에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로가 이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하니까 이제 공자가 여인에게 그럼 어째서 이 남편과 시아버지와 아들이 물려 죽을 때까지 이곳에 산중에 있는가라고 이제 묻죠. 물으니까 이제 이 여인이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가혹한 정치가 없습니다. 가혹한 정치가 없습니다. 즉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금. 세금이 없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억해두어라. 제자들아, 기억해둬라. 너희들은 기억해둬라. 왜 기억해두라고 합니까? 이제 관리로 나갈지도 모르니까 관리로 나간다면 이걸 꼭 기억을 해둬라 라고 하는 거죠. 가혹한 정치는 뭐라고요? 호랑이보다 더 사나운 것이다. 그래서 가혹한 정치는 맹사납다. 무엇보다? 호랑이보다. 이렇게 되죠. 가혹한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보다도 더 사납다라고 하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얘기 당궁 하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동물인 이 동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두려워하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 실제 정치의 시스템, 그죠? 국가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제 백성을 더 힘들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그러니까 이 애절량의 시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 다산 정약용이 시경의 19를 떠올리잖아요. 시경의 19를 떠올립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경의 19편, 19라고 하는 이제 이 19편을 모른다면 이제 또 이 전체의 의미들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것처럼 이제 이 한시에는 이것처럼 이제 전거라고 하고 전고 이렇게 하죠. 옛날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처럼 19편을 보면 이것입니다. 자, 19편은 이래요. 뻐꾸기 뽕나무에 앉아 있는데 새끼는 7마리. 숙인 군자여 그 모습 한결같구나. 자, 이 숙인 그리고 군자여 이렇게 되죠. 이제 그래 훌륭한 사람과 이제 군자여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모습은 한결같구나. 마음이 맺혀 있는 듯하구나라고 하는 시경조풍. 이게 풍화송이라고 했죠. 지난번에 풍화송이라고 해서 이제 이 시는 이제 조나라의 노래입니다. 조나라의 노래죠. 조나라의 노래인데 이 조풍 이거 이제 19편 이렇게 됩니다. 시의 제목이 이제 19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뻐꾸기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새끼는 7마리 숙인 군자여 그 모습 한결같구나. 자, 그 모습이 한결같다. 마음이 맺혀 있는 듯. 마음이 이미 탁 완성되어 있는 듯하구나. 라고 이제 하면서 숙인 군자를 칭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숙인 군자와 같은 것이 이제 뻐꾸기잖아요. 숙인 군자가 훌륭한 사람인데 숙인 군자여 새끼는 7마리 숙인 군자여 이렇게 해서 뻐꾸기를 이제 숙인 군자에 비유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뻐꾸기의 모습은 어떤가? 이거를 이제 이 시의 주에 이 시에다가 이 아래 그 시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뻐꾸기는 이 새끼를 먹일 때 아침에는 이제 위에부터 쭉 아래로 내려오고 저녁에는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먼저 주고 누구 나중에 주고 이제 늘 먼저 먹는 애한테 늘 가까운 애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공평무사하게 자식들을 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줄 때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침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먹였다면 오후나 이제 다른 시간에 먹이를 줄 때는 어떻게 해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다에게 사심을 가지고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먹이를 준다는 거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뻐꾸기도 이럴진데
하물며 인간들이, 그죠? 하물며 인간들은 어떠한가? 객창에서 시경의 19편을 거듭거듭 외우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구절에서 다사는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고 인간들아, 뭡니까? 뻐꾸기도 이럴진데, 그죠? 뻐꾸기도 자신의 새끼를 아끼면서 먹이를 먹일 때 공평하고 한결같이 이렇게 먹이는데 작금의 조선의 관리들은 어떠한가? 바로 이거죠. 지금의 관리들은 어떠하냐? 라고 아주 현란하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백성을 슬픔으로 몰아가고 백성을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어떤 조선의 관리, 그죠? 조선의 관리들은 오히려 뭡니까? 이 뻐꾸기보다도 더 못하다. 즉 공평무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애절량이라고 하는 시는 이런 시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제가 애절량 이러니까 어떤 시일까 궁금해했을 수도 있는데 이 애절량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시경의 19편 요거를 한번 기억을 해 두기 바랍니다. 19 뻐꾸기입니다. 자, 뻐꾸기 뽕밭에 앉아 있는데 새끼는 7마리. 숙인 군자여 그 모습 한결같구나. 그 모습 한결같구나. 마음이 맺혀 있는 것 같다. 심려 결해. 마음이 맺혀 있는 듯 하구나. 심려 결해로다. 이렇게 이제 시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시경의 19편 이 19편을 연상하면서 이 다산이 이 백성의 슬픔 그리고 조선의 관리 이 시절 다산이 살았던 시절의 조선의 모습에 대해서 현란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찌 보면 이제 동물의 세계보다 더 못한 인간의 세계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이런 시를 썼는데 다산이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시경을 통해서 사회를 비판하게 되면 시를 통해서 비판하는 것은 즉 애들로 비판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선의 사회 속에서도 이 비판을 이제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아무튼 애절량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어떤 다산에 대해서 이 금장태 교수께서 이제 이렇게 다산을 평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어떤 사상가는 들판에 솟아오른 봉우리 같아서 전체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정약용의 경우는 다산의 경우는 워낙 큰 산줄기라서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무수한 봉우리들이 이어져 있고 깊은 골짜기가 사방으로 뻗어 있다. 어느 골짜기를 따라가 봐도 전체의 모습은 짐작조차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약용은 한번 거쳐가는 사상가가 아니라 평생을 두고 연구해야 할 만큼 풍부한 세계를 간직한 사상가다. 이렇게 연암에 대해서 이제 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평가입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우뚝 솟아 있다 이렇게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뚝 솟아 있을 만큼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평은 굉장히 이제 많이들 하죠. 많이 하는데 이 다산에 대해서 금장대 교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워낙 큰 산줄기여서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무수한 봉우리들이 이어져 있고 깊은 골짜기가 사방으로 뻗어 있어서 전체의 모습을 짐작조차 할 수가 없다. 이 다산이 어느 정도 인물인지에 대해서 사실 알기가 어렵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대단히 위대한 사상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산이 이 포항의 장기, 이 장기읍성, 지금 요 위에가 장기읍성이거든요. 장기읍성 아래, 장기읍성 요렇게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외적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 읍성을 따라서 이렇게 넘어가서 경주 기림사로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요 길은 이 장기읍성이 이렇게 가로막고 탁 막고 있어요. 이제 막고 있으면서 외놈들이 여기를 쳐서 신라로 들어가는 길목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읍성은 외병들을 막기 위한 성입니다. 이제 성인데 요 장기읍성 아래에 요 마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이 유배를 이제 오게 됩니다. 마산, 마현 이렇게 지금 마현이죠. 이제 마산리에 유배를 오는데 그래서 이 장기천을 따라서 이 다산이 유배를 살 때 바로 이곳을 거닐고 이곳을 다녔다. 이곳을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여 이제 그 멀리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산이 이 머물렀던 이 장기를 한번 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에서 이 회도 해먹고 잡숫고 그렇게 가도 좋습니다. 여기 독산 있죠, 독산. 이 삼국유사에 보면 이 독산을 이야기하는데 이 삼국유사에 보면 그 기림사 이 간포를 해서 기림사로 넘어가서 명월산성을 지나면 바로 월성, 읍성이 되거든요. 그 외병들이 그 삼국유사에 보면 6번 정도 그러니까 월성 앞까지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서라벌이 뚫려가지고 이 월성이 이 무너질 만큼 이제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되자 이제 월성까지 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이제 그 형산강을 따라서 이렇게 와가지고 장기로 들어와서 그죠? 장기로 들어와서 이 독산이 있는데 거기 이제 삼국유사 이 독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장기로 들어와가지고 독산 앞으로 해서 이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후미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로 들어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월성 기림사를 따라가지고 이제 월성으로 거꾸로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일본군 외병의 경우에는 빨리 월성을 치지 않으면 그죠? 월성을 치지 않으면 뒤로 오는 그 장기에서부터 뒤로 기림사로 들어가는 뒤쪽에서 협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무르다가 만약에 일주일 더 늦죠. 곧장 이제 공격해가지고 월성을 함락하지 않으면 안 되죠. 역공을 받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퇴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사에 이제 6번 정도 들어왔다. 월성까지 들어왔다. 이제 실제 월성까지 들어오기 전까지 명월산성이 지금 보문이 있는 곳에 명월산성이 있고 명월산성까지 가기 위해서는 토암산과 하물산 사이의 길을 따라 가지고 가면 이제 기림사에 예전에 이제 화랑이 무술을 하던 곳이고 승병이 있으면서 왜군들을 막아요. 그래서 1차 저지선이죠. 기림사가 1차 저지선이고 2차 저지선이 명월산성이고 그래서 이제 명월산성이 있는 곳이 천군리라고 해서 군대가 주둔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곳이 바로 장기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이다. 그래서 이제 장기는 신라로 봤을 때도 장기의 역할은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마산리에 바로 다산이 와서 묵게 됩니다. 자, 여기 자, 이렇게 이 양곡의 노래로 이제 연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다산 시문집에 기성잡시라고 해서 장기성 이러잖아요. 장기성에서 이제 쓴다 잡시 이렇게 해서 27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세 보면 26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수가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26수가 남아 있습니다. 기성잡시 26수. 자, 근데 제목은 27수입니다. 근데 이 기성잡시라고 하고 바로 요 글이 시 바로 아래에 이렇게 설명문처럼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3월 9일에 장기에 도착했다. 그 다음날 3월 9일에 장기에 도착해서 유배에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날 마산리에 있는 노장교 성선봉의 집을 정하여 머물게 되었다. 그래서 이 3월 9일에 이 1801년 그죠? 1801년입니다. 1800년 6월 달이죠. 1800년 6월에 바로 그 누굽니까? 이 정조가 이제 승하를 하거든요. 1800년도에 정조가 승하를 하게 되니까 정조가 돌아가시고 1801년이거든요. 이 1801년 3월입니다. 그래서 정조가 이제 항상 이 다산을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 다산을 받쳐주는 이 버팀목이었는데 이 정조가 돌아가시자마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무튼 3월 9일에 장기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머물렀다. 긴 해에 할 일이 없어서 수시로 짧은 식구를 읊었다. 섞었기에 순서는 없다. 그래서 기성잡시는 시간적 순서를 따라 쭉 한 게 아니라 그냥 막 적은 것을 기성잡시라고 하는 이름 제목 아래에 시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4주차 두 번째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